ADHD인 친구들이 보면은 주의력이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영역에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전환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번에는 웩슬러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특정한 유형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5가지 지표와 그러니까 전체 지능까지 합쳐서 6가지 지표에서 친구의 패턴을 보이면 작업 기억이랑 처리 속도가 떨어지지만 나머지 영역들에서 다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진단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ADHD예요. ADHD 세부 항목 프로파일 한번 보실게요. 그래프 되게 낯서실 텐데 5가지 영역들을 또 다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어 이해를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공통성, 어휘, 상식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점수들을 취합해서 5가지 영역, 큰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영역들을 다시 또 모아서 전체 지수가 나오는 건데, ADHD인 친구들이 보면은 주의력이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영역에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전환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하나에 몰입해서 그거에 너무 깊게 빠져들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친구 패턴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잘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서 낮은 전반적인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인지 기능들은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가 낮은데,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과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자극들을 다 쳐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호에 너무 깊게 몰입해서 써야 되는 거를 잘 못하거나, 혹은 많은 자극들에 주의가 자꾸 뺏겨서 수행해야 될 과제를 잘 못하거나, 실제로 거기서 빠져나와서나 제어가 잘 안 돼서 느리게 보이거나,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DHD들 그 수행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점수만 놓고 보면 항목들을 보면은 기능이 잘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발달되지 못하고 ADHD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잘 발현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찾아서 훈련을 하면 개선이 되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ADHD 데이터를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유형인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면, 이 친구는 주 자극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 자극이 시각 자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의뢰가 되냐면은 학습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라던가 학습에 흥미가 없는 것 같다 라던가 아니면 지능이 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주자극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역이 좀 약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더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은 시각 자극이 주자극이 아닌 친구들, 눈으로 뭔가를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게 본인의 가장 편안한 정보 처리 방식이 아니고,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말해주거나 설명하는 걸 듣고 정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주 처리인 친구들은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눈으로 읽어내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어떤 평가를 많이 받냐면 학습이 느리다, 혹은 학습에 흥미가 없다, 아니면 지능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해보면 그게 드러나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반대 경우인데, 시각 자극은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시각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굉장히 필요하죠. 학습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눈으로도 많은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지만 시청각 자료죠. 소리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건 능숙하게 잘하는데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는 기억을 하지만 설명을 듣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영역에서 보면은 똑같은 작업 기억을 처리를 하는데 시각 자극이냐 청각 자극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걸 보면은 작업 기억이 좋은 건가? 작업 기억이 나쁜 건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웩슬러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 자극별로도 구별할 수 있게 소검사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 친구의 작업 기억이 문제가 아니야. 자극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언어 능력이 가장 낮아요. 전체적으로. 시각으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음을 분별하거나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음절의 소리를 듣고 학습하거나 배우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배울 때도 쉽지 않은 거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웩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지능이 전반적으로 낮거나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계선 지능에 있거나 학습에 흥미가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보들 간의 처리가 조화롭지 못하고 하나가 계속 구멍이 난다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학습의 흥미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각적인 것들을 단계적으로 훈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청각적인 영역이 발달을 하면 부족했던 청각적인 영역이 시각적인 영역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파일이 다 올라가요. 그게 참 놀랍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영역으로 힘을 받아서 인지적인 프로파일이 다 올라갑니다. 이들 경험하실 수 있지만 잘 알 수 없는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 가장 이제 독특했던 사례는 뭐냐면 주자극이 시각 자극도 아니고 청각 자극도 아니에요. 평형 감각, 몸의 균형 감각인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감각을 말하는 거지? 몸이 기울어진 걸 알 수 있죠. 내부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본인의 주자극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을 처리하는 것도 느리고 뭔가 배우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이를테면은 외국 사례인 친구인데 알파벳을 배우지 못했어요. 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처음에 뭐 난독증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청각 치료하는 곳을 다녔어요. 치료사가 이 친구가 어떤 감각적으로 균형 감각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평형 감각 등을 바탕으로 주로 학습을 한다는 걸 알고 한 건 아닌데 그 친구를 근해에 태웠어요. 근해에 태워서 몸이 기울어지는 각도와 시각 자극을 연합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정보를 넣어줬더니 근해를 통해서 다 뗀 거예요. 이렇게 가장 극단적으로 특이한 경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 자극을 주자극으로 쓰지만 청각 자극이 좀 부족하다거나 혹은 시각 자극을 무리 없이 잘 쓰지만 청각 자극이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다는 인지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너무너무 활용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오디오북이나 텍스트를 오디오로 전환하는 앱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거를 듣는 것이 나는 인지 효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웩슬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웩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검사 결과로 수치로 나오는 건 아닌데 전반부 검사와 후반부 검사의 퍼센트, 그러니까 전반부 검사 점수 전반적인 퍼센트와 후반부 검사의 이 친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요. 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쭉 공부하는 마라톤형 학습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거리로 뛰어서 공부해야 되는 단기형 학습자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웩슬러 검사 말고 카우프만 검사라고 있는데 그 검사는 웩슬러 검사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이 친구의 학습적인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타인지 능력, 전략적인 사고 능력,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카우프만에 있어요. 예전에 영재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웩슬러 검사를 입학한 첫 해에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카우프만 검사를 시행을 해서 두 가지 결과를 조합해서 이 친구의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하면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 스타일인지 찾는데 카우프만 검사도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는 거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웩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질문들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댓글에서 질문해 주신 거를 가지고 이제 답변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